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전북은 4곳의 법정 문화도시를 보유하며 문화 거점으로서 위상을 지켜가고 있죠. 하지만 화려한 지표 이면에는 여전히 예술로 먹고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불편한 시선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 거점 전북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어디고 또 대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3분 모셨습니다. 홍승광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지훈 문화통신사협동조합 대표,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질문은 김지훈 대표에게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북에 법정 문화도시가 4곳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완주, 익산, 고창, 전주 이렇게 전부 선정이 됐는데 각자 5년간 이게 수백억 원의 국비가 장기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 현장에서 이제 문화기획자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사실 아직 전주 문화도시에 대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아직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완주, 익산, 고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법정 문화도시의 기조와 지금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이전의 법정 도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술가들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 예술가도 도시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자산을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조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전주는 미래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글로벌 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주민이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많이 아직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 교수님, 네. 이 문화도시라는 의미 자체부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인식하는 보통의 이제 문화 인프라가 많은 도시, 예술이나 이런 공연이 많은 도시라고 이제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은 도시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이런 문화도시가 제대로 좀 성장하고 조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건 지역의 거버넌스나 커뮤니티 이런 것 중심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문화도시를 만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정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늘어난 시설과 인프라를 과연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나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 문화를 주민들이 스스로 즐기고 하는 거를 주민 중심으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걸 처음에는 주민들이 잘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나 문화활동가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또 이끌고 때로는 아이디어도 주고 이런 게 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좀 잘 돌아가게 만들자. 이게 이제 문화도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 이제 문화도시 목표는 그런데 그거를 한 도시가 자기 도시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면 인근에 있는 도시들하고 좀 연계해서 문화를 어떤 생활권으로 보고 여러 자치단체들이 좀 협력해서 하나의 문화권을 좀 형성해 가봐라라고 하는 취지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화도시 사업에 국비와 각 시비나 군비가 지원되기도 하지만 또 도비가 지원되기도 해요. 그래서 도에서도 좀 이렇게 이 하나의 문화도시들이 여러 도시들하고 좀 연계해서 어떤 도시 간 문화적 연대와 협력을 좀 해나가 봐라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신규 사업을 보니까 도에 전북권 문화도시 상생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각 도시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들고 나오게 하지 말고 4개의 도시가 인근에 있는 또 4개의 도시들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좀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보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발전한다면 조금 더 문화도시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 홍승광 본부장님하고 김지훈 대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문화정책 기조도 좀 크게 좀 많이 큰 틀에서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공공예술이나 지역문화 지원하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K컬처 중심의 관광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 지원, 자금 지원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 현장에서 볼 때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전 정부에서 이번 정부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조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균등 발전,
그리고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소멸이라는 또 위기 상황에도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을문화 프로젝트 같은 10개 소멸 지역에 가서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협업을 해서 뭔가 이야기들을 문학화하거나 콘텐츠화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내년도에 좀 더 더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다음 연도의 계획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K컬처를 산업화하겠다는 게 기본 구조인데 기초 예술을 바탕으로 한 K컬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정립하느냐, 새롭게 변화를 주느냐가 내년도에 어떤 과도기적인 작업들을 시행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 대표님, 그 마을문화 프로젝트 참여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가 참여하고 네. 있습니다. 네. 현장 변화 흐름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그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그런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가 목적 사업,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창작에 좀 중심을 두었다고 하면은 지방 소멸에 대한 키워드에 문화예술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예술인들한테도 그리고 지역에서도 되게 유의미한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 교수님, 옆에 이제 관이 계시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의 이제 문화 정책이나 지원 정책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사업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늘어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단발성으로 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지속성이 부족하다. 이걸 뭐 관료화된 형식주의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 전북 문화 정책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라고 얘기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가장 큰 문제가 관행적인 추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문화시설 하나일 정도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설을 지어내고 뭐 하는 것보다는 좀 질적인 성장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거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시설에 제가 하게 되면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즐겼으면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프로그램을 즐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질적으로 수준 높아진 그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가면 또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예산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자치단체들이 예산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복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세수는 그만큼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부분에서 예산이 좀 구조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창의적인 신규 사업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창의성과 상상력이 높은 사업들은 실제로 지원받기도 어렵고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김준 기획가께서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문화정책 분야는 주민의 행복한 삶과 아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또 이 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요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민첩함이 필요하다. 또 이게 굉장히 미래 트렌드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변화에 앞서가는 그런 정책적 유연함이 꼭 필요한 분야가 바로 문화정책 분야다. 그런 의미에서 독하게 네. 그 꼭 수정하거나 혹시 폐지해야 될 정책이나 아니면 또 도입해야 될 정책이 있으면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죠. 지금 이 아까 형식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형식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완벽한 뭐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이제 각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고 예술을 진흥하라고 만들어진 게 지역문화진흥법인데 이 진흥법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들은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수립된 그 지역문화진흥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나 또는 지역문화진흥위원회를 두어서 이걸 계속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립은 합니다.
그런데 이 진흥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아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이나 기획자, 예술가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지역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선가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겠죠. 또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긴 한데 1년에 회의를 한 차례나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정도니까 이를테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이 지역문화진흥계획만 사실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5년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고 이 설계도를 만드는데 모든 그 지역문화 지역의 활동가들이 참여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조금 현장의 목소리나 이제 행정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먼저. 아마 지역 예술인들이 실제로 좀 유연하게 좀 다양한 그런 분야로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기존의 공모 방식에 좀 길들여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공모 방식에서 실제로 그 행정이나 그런 문서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 이제 이쪽 분야에만 사실은 거의 이제 무게를 많이 두고 다양한 분야로 좀 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획자나 어쨌든 단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나 사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의 예술가들이 그런 분야들을 잘 모르고 참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쪽에서 어떤 말씀? 아무래도 행정적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적 자금이잖아요. 공적 자금에서 이제 부여되는 제한적인 요소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예술가분들은 불편해하시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저희 행정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아까 문윤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성이나 자율성이라는 게 부여된다면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또 이 결과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브리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직강소라는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떤 목적성을 저희가 부여하는 게 아니로 실링을 주고 그 예산 실링 안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할 건가를 전적으로 맡겨서 진행해보는 걸 한번 실험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아까 문희 교수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목소리들을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공연을 통해서 취합을 하고 있고요. 재단에서 이제 행정인 도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을 제안을 하지만 이 신규 사업이 아까 문희 교수님 말씀대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재단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올라온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정도 예산적인 탄력성을 가진 예산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이런 토론회를 갖고자 한 게 사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이 털을 잡고 좀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됐는데요. 김 대표님 실제 그 이제 우리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 관련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뭐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분들을 다시 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남아 계신 분들이 좀 없어요. 정착 사례라는 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꾸준히 제기해 왔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 문화 단체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해서 실제로 지역예외 청년 예술인들이 자생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곤 했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였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올해 한 예로는 전북에 이제 좀 우리 가라 우리 마당이라고 하는 큰 단위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때 참여했던 지역의 청년 예술인 팀이 한 팀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한 전주 세계소리축제에도 역시 지역 예술인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예술팀들이 많이 참여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닙니까? 아니요, 네. 우리가 우리 아니라고. 마당에도 한 팀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이제 저희도 작년까지 만났던 친구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은 너무 열탕이고 지역은 너무 냉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실패할 거면 차라리 서울에 가서 실패하겠다.
서울에서 훨씬 더 기회가 많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역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뭔가를 좀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떠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통 질문 세 분 오늘 핵심 이거 하려고 이제 오늘 토론회 하자고 한 건데 그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도 한 6천여 분 계시다고 아까 네. 전에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업 예술인. 예술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한가라는 화두 다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전북에서 예술을 직업으로 유지하기 힘든 이유. 그 교수님부터 먼저 얘기를. 예, 원래 그 예술과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가치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제가 생존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은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낸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는 시선 자체가 이제 다르다.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가 이제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가치들에 대한 이제 시선이 조금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예술 분야겠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스스로 네가 먹고 살 길을 네가 찾아봐. 이건 굉장히 가혹한 거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이고 예술가의 시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선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의무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최근에 그 이번에 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도 2025년 이후에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로 이코노 럭시라고 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코노 럭시라고 하는 게 어떤 트렌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는데 기왕이면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 이걸 사줌으로써 내가 이 자체의 어떤 생활 모습을 나의 럭시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꼭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기왕이면 예술품을 구입하는 거 해서 하나쯤 소장해보고 싶은 것 이런 이제 그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예술가들에게 조금 나은 것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또는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기는 해요.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주시면 좋은 기회가 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순관 본부장님. 사실 문효 교수님이 핵심을 딱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서수도권에 비해서 여기 전북은 예술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내고 내가 공연을 본다거나 아니면 자그마하지만 미술 작품을 내가 소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입하는 문화가 사실 많이 정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입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업으로 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 지원이라는 지원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그냥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가 공공재입니다. 문화는 사실 공공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되 저희가 또 간섭하지 않고 또 그분이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는 건데 단순히 창작만 지원할 거냐 아니면 이분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유통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시장이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들을 그동안에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유통구조를 만들어내는 지원 사업들을 일정 정도 다시 또 촉진시켜서 마켓을 좀 더 확성화시키면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네. 이 얘기는 뭐 물음에 대한 가장 직접적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직업이나 현재 뭐 여러 가지 여건. 네. 저는 좀 만족을 하는데 사실은 네. 함께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분들은 여전히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좀 아쉬운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창작 활동 이외에 실제로 문화복지 관련된 사업들은 예술가들한테 페이가 들어올 수 있는 꽤나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신난예술 여행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단체나 개인한테 되게 많은 뭐 1년에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다 없어지고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사실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 이제 예산이 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강사 역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라는 말씀. 그중에 좀 다행인 거는 현재 이제 재단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뭐 대표나 기획자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페이를 좀 드리는 이런 구조로 좀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전체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원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게 최근에 어떤 뭐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좀 복지가 강화되면서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는 그 보상성 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좀 미치는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체 예산 파이에서 우리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체부 예산이 1%예요. 네. 1% 조금 넘는 상황인데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증가의 폭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적을 뿐이고요. 미치지 못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우리 저 공모에 대해서 공모 지원에 대해 좀 얘기를 홍보부장님한테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북 문화지원도 사실 뭐 대다수가 이제 네. 공모로 그 자금을 지원해주고 쓰게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불안정하다 단발성으로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공모 중심 정책 한계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공모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목적성 있는 사업들은 그 목적에 맞게 공모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기초예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창작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체계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단발성으로 소액으로 지원해 줄 거냐.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 가능성이나 안정성을 주려면 일정 정도 장기 지원이라든가 네. 어떤 주기별 지원이라든가 이런 트랙들이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트랙들을 수년 전부터 변화를 시켜왔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전 방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좀 더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서 지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단순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이 창작물이 나왔을 때 이 창작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향유되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별도의 사업이나 아니면 별도 지원 정책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의 개선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평가되는 게 선정되는 방식이 이제 서면 심사와 대면 심사 이렇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서류도 잘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이제 심사위원들과 어쨌든 대면 평가에서도 되게 발표도 좀 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다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되게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또한 그 공모 방식에서는 여전히 지역의 공모 사업에만 경쟁을 하는 그런 예술인들의 그런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전주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단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의 사업을 쓰고자 할 때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 그 기획자들이 함께 붙어서 공모 사업을 좀 같이 좀 도움을 좀 주고 실제로 성과를 좀 내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경쟁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기획자가 협력해서 중앙이나 해외 사업까지 좀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축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 축제 되게 많죠. 근데 많은데 섞여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뭐 이거 걸러내는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축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또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긴 좀 한데 본부장님 한번 그 말씀 좀 문제. 네, 유사 축제 사실은 뭐 지역에 있는 축제들이 14개 시군에서 연간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각 지역에서 이제 특성화된 축제로 인정받아서 더 성장하는 축제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리고 지역이 소멸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축제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팽창할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민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라는 측면에서 하나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차별화된 축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 교수님, 저희도 뭐 저희 회사나 뭐 방송사들도 네. 아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하면서 이렇게 가수도 많이 부르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 지역 축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축제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부르니까 모든 축제가 다 성격도 같고 하나 한 꾸러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마다 다 다르죠. 어떤 축제는 우리 주민들이 좀 잘 놀아보자 하는 성격을 가지기 강하고 어떤 축제는 말씀하신 대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그러니까 이 축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과 어떤 효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축제를 만드는 모형이라든지 또는 내용이라든지 다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금 지역 축제에서 모든 축제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축제는 다른데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같아요. 죄송하지만 MBC에서 몇 개의 축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방송국에서 또 몇 개의 축제를 하고 있고 어떤 기획사가 또 몇 개의 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제의 이름은 다르지만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말로 벤치마킹, 나쁜 말로 베끼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축제가 이 지역과 아주 밀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에 하나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아무리 진행을 해도 그 축제를 만들고 운영해 갔던 그 방식들이 지역으로 축적이 돼야 되는데 지역으로 남지가 않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기획사들이 해서 그 성과까지 다 들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축제가 경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성과를 축제에다가만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축제는 많은 외지인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일까지가 축제의 역할이고 지역으로 불러들여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축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할 일이 돼야 맞겠죠. 근데 우리는 축제 기획자한테 돈까지 벌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축제 기획자가 온다 해도 이를테면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전문적인 역할을 잘하는 분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잘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수많은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지역의 기업들의 역할이니 이렇게 조금 좀 서로의 역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바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화기획자들이 바라보는 지역 축제 이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예술인들하고 협업, 그다음에 기획자들하고 협업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추구를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예술인들도 사실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축제에 맞는 어떤 기획 공연이나 실제로 어떤 좀 그런 부스나 어떤 공간적인 연출도 실제로 어떤 시각이나 전시 다양한 그런 활동가들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무대에 사실은 이제 조금 실제로 모객이 가능한 그런 예술인들이 좀 섭외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에는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그 중간중간 사이에 지역 예술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역 예술인들한테 축제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전주에서는 사실 전주문화재 야행이나 뭐 팔복예술공장의 난장 그리고 책회 같은 그런 실제로 아주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을 좀 보고 좀 축제를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조금 더 지역에 있는 기획자나 예술인들이 같이 협력하는 구조를 과정에서 좀 녹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공통 질문을 두 개를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전북 문화현장이 뭐 많았을 건데 좀 지나가면서 뭐 아쉬웠던 것도 좋고 아니면 가장 좋았던 것도 좋고 생각나는 그 조금 이렇게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부터. 특별한 이슈가 없는 무난한 한 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긴장과 갈등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긴장과 갈등이 없으면 변화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발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올 한 해가 너무 무난하게 지나갔다는 건 그만큼 전라북도 문화예술계가 역동성을 좀 상실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 본부장님. 저는 1월에 탄핵부터 시작해서 6월에 대선 그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그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아까 무난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전국 상황들도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역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걸 준비하는 한 해였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자, 기억나는 순간 말씀해 주시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문에 상반기는 좀 조용했고 하반기에 분주하게 좀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년도 이제 문체부 사업들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아르코에서 이제 그 공모 사업들에 조금 더 예산이 좀 늘어나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역문화 쪽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최대 2명씩의 연수단원이 지원된 것에 반해 내년부터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획자나 활동가들이 정말 많아지려면 민간에서 실제로 되게 괜찮은 단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인력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 일자리들이 조금 늘어난 것에 맞춰서 좀 내년에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좀 더 안정적이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진다면 향후 이제 미래 우리 전북 문화 현장들은 어떻게 바뀔지 되게 궁금한데 자, 그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손봐야 될 거 하나씩만 좀 지적을 해 주신다면 먼저 김 대표님부터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단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사실 그 한국관광공사의 문화 그 관광도래 PDA 사업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기획자들이 PD의 역할로 예술가들을 좀 다양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그 마을문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이제 함께 연대를 해서 새로운 일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년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성과들이 단발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장기적으로 좀 계속 갈 수 있게끔 재단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여러 기업들도 함께 좀 협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네, 문학의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지원 정책이나 방향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지선이 있기 때문에 도정 방향도 또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전반적인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그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한 해가 내년에 될 것 같아서요. 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내년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교수님. 네, 저는 그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출연기관들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금에서 이 예술가들이나 문화기획자들의 상상력이나 창의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비를 지급하잖아요. 그 비용이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동들은 전부 다 이 예술가들이나 기획자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는 지금 우리 일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그건 모두 예를 들면 자원봉사로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모든 사업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좀 개선해서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아주 중요한 자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이제 회계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서 토론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올 한 해 전북 문화예술계를 되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다고 현장의 활력이나 변화를 찾긴 힘들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전북 문화가 다시 한번 에너지를 회복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 톱파보기 이어집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톱파보기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월이죠. 전주 종광대 재개발 지역에서 후백제 도성의 유적으로 되어 있는 토성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사 재개발은 멈춰섰고요. 지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1,0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전주시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당초에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게 바뀐 거거든요. 예. 자, 이 관련된 내용 배경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중로송동에 있는 지역인데요. 문제는 문화재 지정에서 꼬였습니다. 전주시는 처음에는 종광대 유적을 나라가 관리하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아 보상비 약 1,095억 원 중 절반 가까이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적이 최근 국가가 아닌 전라북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정해지면서 관련 규정상 국비를 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몇 년째 멈추면서 땅 주민들, 조합원들이 은행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커졌습니다. 특히 내년 3월까지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 기한인데요. 전주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예산을 먼저 쓰겠다는 긴급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전주시 예산이 현재 지금 빚 재정 적자만 거의 6천억 원 수준인데 또 이 엄청난 보상금을 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논란인데 이게 지금 시의회에서도 좀 제동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계획이 전주시 살림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1,095억 원은 워낙 큰 돈입니다. 전주시는 지금도 여러 사업 때문에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큰 돈을 2년 안에 시 예산으로 마련하려면 결국에는 시가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방 부채가 너무 많아져 살림이 위험 단계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쓰면 결국 시민들이 필요한 다른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복지나 환경 개선 등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유산청이 종광대 유적의 보존 존치를 조건부로 결정을 해서 이것도 논란입니다. 조건부 결정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향후 절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조건부 결정은 쉽게 말해서 너희가 이 숙제를 다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은 유적의 가치는 인정은 하지만 전주시가 먼저 이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보상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먼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보상금 1,095억 원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재정 계획을 유산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숙제를 제대로 못해서 유산청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 해당 땅 주인들과의 보상 협상도 계속 늦어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출 조합원들의 대출 상환 시기가 내년 3월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보상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시점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내년 3월은 땅 주인들이 진 수백 원대의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하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전주시가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에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주시가 약속한 보상금을 이 기한까지 주지 못해서 땅 주인들이 대출을 못 갚고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게 되면 이들은 전주시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주시는 이 소송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의회는 예산 승인에 반대하고 국비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위험과 재정적 부담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뭔가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제는 세빈유치원 사태, 군산의 세빈유치원 사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군산 신역세권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6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공립유치원이죠. 군산 세빈유치원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학급은 줄이고 특수학급을 늘리면서 이 편성 변경안이 논란이에요. 자, 원안이 크게 지금 바뀐 것 같은데 학부모들도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문제는 교육 당국의 실수와 엉성한 일 처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빛 유치원은 원래 일반 아이들 학급 10개,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학급 2개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교육청이 갑자기 일반 학급은 5개로 줄이고 특수학급은 2개에서 5개로 늘리는 계획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유치원 다닐 아이가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아이들 수를 제대로 세지 않은 잘못된 예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공립유치원 입학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주변 모임, 그 주민들 모임과 항의를 통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수학급수를 너무 많이 늘렸는데 대신 일반학급수가 상당히 줄면서 지금 학부모들이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청이 이제 주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즉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화 모집 당일 아침에 예. 다시 그걸 정상적으로 좀 되돌려 놓으면서 시끄러워진 거죠. 네. 가장 큰 문제는 행정기관의 약속 불이행과 신뢰 상실입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원래 계획대로 돌려놓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행정기관이 한번 약속했으면 그 믿음이 지켜져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을 미루고 늑장 대응을 한 겁니다. 결국 원화 모집 공고를 내는 날 아침이 되어서야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를 이기지 못하고 급하게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했습니다. 이는 교육 행정이 절차와 소통을 무시하고 혼란만 키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번 논란 자체가 이제 수요 예측도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들 주변에 사립유치원들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예, 그럴 만합니다. 이 비판은 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경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공립유치원은 모든 아이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공립이 커지면 자기 유치원의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일부에서는 교육 당국이 특정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사정을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정작 새로 이사 온 시민들의 공립유치원 수요를 외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특정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공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인데도 말이죠. 뭐 결국에는 원안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슨 선제 조치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쳐야 할 점은 그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입니다. 먼저 아이들 수를 세는 예측 시스템도 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할 건데요. 단순히 줄어드는 인구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 건설 등으로 새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을 모두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급 편성 같은 이런 민감한 사항은 공식적인 소통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이번 일에 대해 비판을 받은 것처럼 정책 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공항 문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가 새 공항을 지을 때 조류 충돌 위험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을 따로 평가하는 지침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달 말에 정확히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자, 이게 어떤 취지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부가 만드는 이 지침은 비행기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불리는 새 충돌 사고는 비행기 운항에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특히 새가 비행기 이착륙 시에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고장을 일으키거나 기체에 손상을 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공항을 지을 때 주변에 새들이 얼마나 많고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하고 사고를 막을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한 것인데요. 이 지침은 새만금공항 판결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새만금공항 주변이 철새 도래지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이 충돌 위험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공항 계획을 취소했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 이후 앞으로 공항을 지을 때는 새 충돌 위험을 더 꼼꼼하고 과학적으로 따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무안공항 사태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새만금공항 지금 중단이 돼 있지만 환경 영향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새만금공항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지침이 적용되면 새만금 공항 평가는 새 충돌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을 더 자세히 내놓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단순히 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세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새만금 지역에 사는 새들의 종류, 규모, 그리고 새들이 어디로 날아다니는지, 언제 활주로 주변을 오가는지 등 총 8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들이 왜, 언제, 어떻게 공항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과학적으로 알아내고 이 새들을 어떻게 공항에 오지 못하게 막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면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나 조명을 쏜다거나 서식지를 정리하는 방법 등이 평가에 꼭 포함돼야 합니다. 자, 이 사안을 놓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하고 환경단체는 뭐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변수. 새만금 공항 추진에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새 지침은 새만금 공항 사업의 어려운 숙제이자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는 2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항을 추진하는 쪽 입장에서는 더 높아진 기준을 맞추느라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돈이 더 많이 드는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이 지침을 철저히 따라서 새 충돌 위험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평가를 통과한다면 환경 문제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앞으로 소송 같은 법적 분쟁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종광대 보상 문제는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 그리고 지방재정이라는 과제가 복잡하게 맞물린 사안입니다. 충분한 재정만 확보해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재정 확보도 국가유산 지정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